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강대명입니다. 7급 모의고사를 준비했는데요. 문제는 일단 기본 문제에서부터 좀 난이도 있는 문제까지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근 출제 경향 반영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마지막 공부할 때 찍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단 전반적인 번 쭉 체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문제 보면서 관련 문제들까지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푸시는데 이제 다른 쌤들과 달리 저는 뭐랄까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확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뭐 반응 좋으면 일단 모의고사 횟수를 늘릴 텐데 앞쪽을 일단 설명들 길게 해드릴 거고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뒤쪽은 일단 확인한 쪽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이 합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책은 보는데 뭐랄까 정리가 안 된다거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책장만 넘겨가는 부분이 있고요.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일단 공부거리를 만드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쯤면 기출문제집 두꺼운 거 있을 겁니다. 두꺼운 거를 일단 정답 달아놓고 이러고 상관없고요. 쭉 일단 보시면서 이거 정리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러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라는 것은 일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를 교통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 정리해 나갈 때 관련된 문제들,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 체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뭐랬네요? 경제규제, 사회규제, 독과점규제, 시장윤적 방식. 일단 이렇게 엮이게 되겠죠? 일단 규제에 대해서 크게 나눈다면 경제규제와 사회규제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시명령적 규제하고 시장유인적 규제로 나눌 수 있어요. 강제성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외부효과 시정을 위한 직접규제, 간접규제 등등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 기본 문제입니다. 경제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가격규제, 제품규제, 진입규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독과점 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규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자, 소비자. 자, 보호를 위한 거고요. 환경 규제라든지 제품 안전 규제, 작업 안전 규제 등등등. 그 다음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환경 규제는, 그 다음에 진입 규제는 두 개를 놓고 비교할게요. 경제규제 성격을 놓고 보실 때 이걸로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특정 산업에 대한 인허가라는 거죠. 이거는 차별적 규제, 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말합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 규제는 모든 산업 다 포함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다 라고 했을 때 특정 산업만을 특정 짓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최근 기후위기에 대해서 탄소가스 배출 규제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런 규제에 있어서 지시명령격 규제는 강압적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은 강하죠. 근데 반발이 크고요. 시장윤적 규제는 반발은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인데, 자, 독과점 규제는 일단 앞에 있는 일반적 경제 규제와 차이가 있어요.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경제 규제이지만 비차별적 규제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기본으로 놓고, 그리고 오래된 규제고 최근 등장한 규제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경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로 개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차별적 규제라고 부르고요. 사회 규제는 소비자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 산업 대비되는 겁니다. 자, 경제 규제지만 독과점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얘랑 비슷하지만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는 활동의 규제라는 점에서 경제 규제 속하는 거죠. 자, 시장 윤적 규제는 효과가 신속하고 가식이다. 이거는 지시 명령격 규제 특징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문입니다. 인사제도 실적제, 역관제, 대표관리제, 직업공무원제네요. 기본적인 네 가지 인사제도인데요. 일단 전통적인 직업공무원제와 그 다음에 실적제,
역간제, 역간제 반발로 실적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실적제 반발로 대표권리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둘은 발전 경로가 약간 달라요. 실적제는 역간제 반발로 났다 그랬죠. 참고로 직업공무원 계급제, 그 다음에 폐쇄형, 그 다음에 공직분리에서 직위분리제, 임용에 있어서 개방형을 택하고 있죠. 직위분리제 배경이 실적제라든지 과학적 관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볍게 확인하고 지나갈게. 역간제는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대형성 책임성을 위해서, 대형성 책임성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집권당이 나오면 집권당에 맞게 자, 공직이 싹 물갈이 됩니다. 그래야지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자, 전문 직업 관료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죠. 정당원들이 공직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추어리즘을 특징하고 있어요. 이거는 19세기에 공직이란 것은 자, 교양 있는 자, 배운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갔던 거고요. 공직을 개방하는 거고 특권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정당의 부패가 공직 부패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싹 물갈이 되죠. 공직 순환으로 갑니다. 따라서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실적제 등장 배경이 됩니다. 실적제란 개인의 실적, 즉 자격, 능력, 성적에 따라 임용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자, 이 문제에 따라 정치를 배제하라는 거야. 정치가 개입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은 실적제, 이게 빠지면 실적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서 신분보장과 그 다음에 독립성을 갖는 중앙인사기관, 누구로부터? 자, 대통령 수상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중앙인사기관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적, 자격, 능력이 있는지 따라서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공채 시험으로 채용합니다. 공직 침해 기회균 등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험 성적이 좋아야 되겠죠. 이게 뭘 가져올까요? 특권화를 가져와요. 자, 시험에서 합격한다라는 건 뭘 말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자식들 교육 가능하겠죠. 교육받을 수 있는 자들, 그러면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누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 마찬가지죠. 공직의 특권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성적을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말은 뭐가 될까? 60년대 미국을 보면 흑인들, 자, 유색인종들, 백인들 외에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공직층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그 반발로 나온 게 대표권리제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대표권리제 민주성을 인사행정에 주입시키려는 거예요.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거고요. 공직 구성에서 자, 사회 주요 세력의 축소판, 축도로서 즉 비례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세력 축도로서 공직을 구성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이라면 60년대 당시에 백인들이 60%, 유색인종 40% 정도 됐었는데요. 자, 연방정부 보면은 98%가 백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들은 백인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 반발로 흑인 폭동이 발생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이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 자, 이걸 통해서 적극적 수직적 평등, 기회균등을 넘어서 쿼터제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대표성이 소극적 대표, 적대표 있는 걸 아실 거고요. 킹슬리, 모셔, 자, 기억이 났다고 믿을게요. 자, 나중에 개별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실적자 직업공무원제입니다. 실적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직업공무원제는 생애직을 핵심 개념으로 합니다. 전문 직업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역간제랑 비교한다면 전문성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과 비교한다면 전문성보다는 효율성,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애직인데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 채용하면 안 되겠죠. 능력주로 갑니다. 따라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고요. 능력주로 갑니다. 따라서 공직침해 기회균등을 일단 가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보장 이쪽이 더 높아요. 생애직이니까. 그 다음에 정책중립은 이쪽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계급제, 폐쇄형 이걸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하시고요. 자, 문제 볼게요. 실적제는 과학적 관리론 직위불제에 영향을 받아 제도화됐다. 실적제는 일단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에 펜들턴법이 시행되죠. 물론 그 이전에 젠크스법은 실패했고요. 자, 1883년도 펜들턴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 실적제 기초가 마련됩니다. 그 다음에 1939년 해치법으로 일단 정착이 되고 혹은 강화됐다라고 말하죠. 자, 거꾸로 과학적 관리로는 1910년대 20년대입니다. 직위불제가 1922년에 들어왔어요. 거꾸로 직위불제는 과학적 관리로는 실적제를 배경으로 한다. 기억해주세요. 틀렸죠? 뒤바뀌었어요. 얘랑 여건제 정당여별천으로 인한 부패를 차단 아니죠. 대표권료제 인상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의도로 도입됐다. 맞죠? 직업공무원제 공직분류 방식에서 계급제를 사용하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정책 유형. 자, 분배정책은, 규제정책은, 재분정책은, 구성정책은 로이분류라는 건 기억하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골라왔어요. 일단 로이는 가치배분 성격에 따라서 정책 유형을 구분했고요. 알몬드 포일은 투입 기준으로, 그래서 분배 규제 추출 상징으로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로이 분류에서 리플리 프랭클린은 집행에서도 가치배분 성격이 나온다고 하면서 구성정책을 빼고 규제정책을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로 구분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기본 개념 안다고 치고요. 로이 분류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시속 게임이라고 칩시다. 자, 중요한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힘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1000만 명이다. 문제는 집단행동 딜레마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집단행동 딜레마 개념을 살짝 집어넣어서 본다면 집단의 규모가 크다. 조직화되지 않은 상태. 이해관계자. 자, 이익이나 비용이 분산되겠죠. 조직화되기 힘들어요. 근데 이익이나 편익이 집중된다. 분산과 집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을 5천만 명이 나눠 갖는다. 1인당 1원입니다. 1원을 해서 피켓팅 하진 않겠죠. 시위하진 않겠죠. 5천만 명을 2명이 나눠 갖는다 라고 한다면 1인당 2,500만 원이죠. 그렇다면 행동하겠죠. 그런 면에서 집중됐을 때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어디로 가느냐? 베네피트 이익을 얻는 자, 그 다음에 코스트를 부담하는 자 놓고 봤을 때, 자, 배분정책과 규제정책과 재분배 구성정책 나눴을 때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고요. 가치배분 성격이 아주 낮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구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거제도라든지 선거제를 바꿨다. 혹은 원구성 방식을 바꿨다는 말이죠. 국회. 그 다음에 공직, 채용제도를 바꿨다. 모두 구성정책과 관련됩니다. 자, 이 경우는 시민들의 이해관계랑 관련이 약간 약하죠. 게임의 규칙에 관한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인데 배분정책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도로 포장 사업을 한다 칩시다. 서울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도로 포장 사업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가다가 딱 보면서 우씨 나도 세금 냈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서울 시민들로부터 추출 정책의 알몬드 포일의 징세 징병이죠. 이 돈을 어디 쓸 거냐? 어디 쓸 거냐? 자, 코스를 부담하는 자는 전체 시민이에요. 반발이 없겠죠. 근데 이익을 얻는 자는 특정 집단이 됩니다. 일단 기본으로. 따라서 주장은 강하지만 반발이 없죠. 따라서 이 정책은 의제 설정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집행 과정에서도 반발이 거의 없겠죠. 그죠? 자,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입니다. 기억나신다면 포크배럴이라든지 로그롤링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자, 굴통정치라고 일단 로이는 평가했고요. 규제정책은 자, 노사 간에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칩시다. 수혜자는 노조가 되죠. 비용 부담자 기업이 되는 거죠. 경제인 총연합회 같은
조직이 있겠네요. 둘 간의 갈등과 경쟁이 크겠죠. 갈등 경쟁 속에서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기 어렵다면 타협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낸다. 다원주의 정치가 나타납니다. 자, 이 정책은 의제 설정이 쉽지는 않겠네요. 이보다는. 그 다음에 정책 집행도 반발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이보다는. 자, 재분 정책입니다. 여기 있는 자 부자들로부터 누진세 등을 통해서 이쪽으로 저소득층에게 가치를 이전하는 거야. 가치 이전입니다. 자, 이런 정책은 엘리트들입니다. 숫자 무관하게 여러분 1000명, 10,000명 목소리보다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든지 혹은 두산 이런 그룹의 회장들 누구 목소리가 클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요 거의 들어가 이러겠죠. 기본적으로 엘리트들 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자, 로이가 구분했을 때, 테오로드 로이가 구분했을 때 원래는 강제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러면 규제정책은 자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했다. 그럼 그 어기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겠죠. 따라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배분 정책은 전체에 관한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랑 관련되겠죠. 이 중에 규제가 강제성 할까요? 배분 정책이 강제성이 강할까요? 당연히 규제 정책이 위쪽, 배분 정책이 아래쪽이 되겠죠. 먼저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건 구성 정책과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럼 일단 이해보다도 일단 감으로 여러분 직관을 믿으세요. 재분배가 이쪽이고 구성 정책은 이쪽이 되겠네요. 위치를 잡았어요. 그렇다면 자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강제적이고 강제적이지 않겠죠. 자 그러면 재무정책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누진세다 라고 한다면 자 일반적 행위 게임의 규칙과도 같은 거죠. 라는 맥락에서 그렇다면 자 문제가 있어요. 둘을 비교할 때 자, 여러분 생각합시다. 환경 규제를 살짝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환경 규제라는 것은 도로 포장 사업과 비교해 볼까요? 자, 이런 저기다 칩시다. 이쪽에 도로 포장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쪽에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두 정책은 그냥 별개입니다. 즉 분할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규제 정책은 자 탄소가스 배출 규제다. 그 자체가 개별적인 정책의 합의 아니에요. 도로 포장 사업은 이 지역 저 지역 저 지역 도로 포장 사업의 합의거든요. 개별 정책 합 혹은 분할 가능하다. 분할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뭐가 될까?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본래는. 그런 점에서 분할 불가능, 분할 가능. 둘 다 강제성 관계는 비슷하죠? 그런데 자 재무정책은 평등한 소유, 동등한 소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규제정책은 왜 나만 규제합니까? 동등한 대우 문제고요. 이쪽은 동등한 소유 문제로 일단 봅니다. 자, 이 정도는 금방 이해되시죠? 그래서 혹시 복습할 때 안보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주 어렵게 낼 때 출제 가능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냥 한 번쯤은 확인해 주시고 빈칸에 일단 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억은 오래 갈 겁니다. 예전에 9급에 출제됐던 문제이기도 했었고요. 그럼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분배 정책은 고도로 개발했던 정책이다. 맞죠? 각 단위들은 격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한다고 저쪽에 있는 주민들의 영향 미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도로 포장 사업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집 앞에 도로 포장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혜자 비용 부담자 간에 정면 대결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갈등이 크지 않고 반발도 크지 않습니다. 규정책은 효과 구체적이지만 그죠? 집단적입니다. 이 말은 뭐죠? 분리 안 된다는 거죠. 각 정책이 분화될 수 없죠. 재무정책은 정책 효과가 훨씬 광범위하고
유사한 자, 무사한 자. 예를 들어서 의사약사회 간의 갈등이 규정책에서 나올 수 있지만 재분배 정책에서는 둘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광범위한 유권자 전체, 그래서 모든 계급을 포괄합니다. 자, 그리고 재산 자체를 다룹니다. 행태가 아니라 이쪽은 규제는 행동에 대한 규제죠. 하지만 존재 자체는 소유를 다룬다. 따라서 반발이 아주 크죠. 구성정책 강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죠? 개인 행위보다는 환경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니은이 틀렸죠. 니은 틀렸고 틀렸고 정답은 2번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타자성 개념 물어봤네요. 인간주의 사고, 선형 세계관, 요 단어가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일단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비판입니다.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이에요. 모더니즘 뭐가 될까요? 계몽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기억하실 거고요. 또 이쪽은 탈실증주의 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기초개념 파머는 해체 상상, 영역 해체, 타자성을 얘기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해체는 여러분 아실 거고 상상,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운영 관련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학문간 경계 파괴고요. 타자성은 자, 요 세 개를 포함한다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상관없어요. 개방, 다양성, 상실에 대한 반대, 기존수 반대 그 모두를 담고 있는데요. 핵심은 타자를 인식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는 것.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타자성 개념을 통해서 행정의 개방성, 다양성, 상실하는 반대 모색한다. 그럴 것 같죠?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는 객관주의를 부정하죠. 사현실은 구성된다. 간주 구성되는 것에 불과하다. 객관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으며 현상학 탈실증주의랑 같은 거니까 기존에 옳다고 믿었던 객관적 법칙으로 했던 모든 걸 해체시키는 거죠. 인간 중심 사고에 기초를 둔 계몽주의를 반대하지만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어 인간 해방을 내포한다. 요거 잠깐 남겨놓을게요. 맞는 건 아실 거고. 선형적 세계관으로 물어봤네요. 선형적 세계관은 뭘까? 자, 여기서 이거 주의하세요. 인간 중심적 이론이 바로 모더니즘이에요. 땡. 하지만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 여러분을 얽매고 있었던 억압적인 제도, 제재, 규제, 사회 질서, 인간을 얽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면 맞습니다. 인간 중심 틀렸지만 인간 해방 맞습니다. 주의할 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죠. 그러면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거부합니다. 그러면 자, 개인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었는데 풍신수길은 이등방문은 우리가 볼 때는 기색이죠. 근데 일본인들이 봤을 땐 영웅입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해체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자, 개체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동체주의로 갈까요? 개인주의로 갈까요? 개인주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쪽입니다. 공동체주의로 가요. 모두 해체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타인과 관계를 맺을까요? 혹은 여러분 스터디할 때 나와 같은 사람과 스터디할까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행정학 못하는데 쟤는 경제학을 잘해. 쟤는 경제학을 잘하는데 나 행정을 잘해. 그래서 스터디를 같이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연대라는 것은 같아서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체주의로 합니다. 다만 전통적 공동체주의는 차이를 부정하죠. 그죠? 단일성을 강조하죠. 따로 또 같이라고 말하는데요. Unity without one 이라고 불러요.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연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자,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선형적 세계관이란 말은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선형 함수 관계죠? 비선형 함수 관계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x값이 나오면 y값이 딱 나오겠죠. 정답 하나 딱 떨어집니다. 2차 함수면 해가 두 개죠. 그러면 해 둘 중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50% 확률이 됩니다. 3차 함수면 33% 확률이 나오겠죠. 4차 함수면 해가 4개입니다. 25% 확률. 그러면 x값이 나왔습니다. y값이 뭐가 될까요? 불확실성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뉴턴 식의 세계관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뭐죠? 전통적 세계관이죠. 합리주의, 과학주의, 객관주의 쪽입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죠. 5번 문제 볼게요. 조직시험 혁신 기법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고객 니즈, 만족, 고객 중심주의, 집단 정도를 강조하는 통합주의, 어디서 본 것 같죠? 자발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인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인간주의라고 썼네요. 조직활동 전반에 걸친 총체주의, 과학적 분석 기법에 기초한 합리주의, 무결점. 그러면 딱 나왔죠? TQM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조직혁신 기법을 분리할 때 나중에 환류해서 보기도 하니까 무엇을 바꿀 거냐? 자, 구조를 바꿀 거냐? 과정, 프로세스를 바꿀 거냐? 아니면 인간 행태를 바꿀 거냐? 고전이론 이쪽이죠. 그 다음에 현대이론에서 특히 행태론 같으면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80년대 넘어가면서 전략적 혹은 종합적 접근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원리접근법은 뭘 바꾸는 걸까요? 구조기능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50년대 60년대 가면요, 정책 분석 기법 ORSA 같은 게 튀어나오죠.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행태론에서 조직혁신 기법으로 OD가 나오죠. 뭘 바꾸는 거죠? 인간 행태를 바꾸는 것. 감성훈련 같은 게 여기 속하고요. 그 다음에 70년대 가면 MBO가 나오죠. MBO는 분권화된 조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구조는 뭐냐면 조직론에 가면 복공집 있죠. 복잡성, 공성, 직권성. 조직의 3대 기본 요소인데 이게 바뀌면 구조가 바뀌는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80년대 가면 자, 품질을 중시하는 기법으로 TQM이 나옵니다.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90년대 가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리스트럭처링 구조죠. 리엔지니어링, 리오리엔테이션, 그리고 ISO 9000이라든지 육시그마 같은 기법들이 나요. 여긴 얘네들은 품질을 변경하는 거고요. 품질을 바꾸는 이 기법들은 과정 절차를 변경하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합적, 전략적 관리, 전략적 계획, 전략적 관리나 밸런스, 스코어카드, 균형, 성과표, 전략적 접근 방법 나오고 기타 뭐 이 세 개를 같이 한다? 3R 같은 것도 종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 고객주의와 품질을 강조하는 관리기법이다. 개량화된 특정을 강조하는 과학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 아니죠. 자, 고객에게 무결점을 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개량화된 과학적인 자, 참여 과정을 통해서 조직 단위와 구성원들의 실천을 생산활동의 단기 목표 얘는 뭐죠? MBO죠. 자, 관리적 구조를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죠. 도입까지 저항이 적죠. 알아두세요. 수업 분석 전략적 관리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공공재는 긍정기업 효과를, 민간재는 규모경제. 그러면 바로 봐도 되겠네요. 공공재는 비배제적,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무임승차 문제는 비배제적 성격에서 나오는 거죠. 틀렸죠. 자, 정해효과, 부해효과. 플러스 효과는 과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해효과는 과잉의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익을 제공해준 행위자에게 정부는 보조, 플러스 인센티브를 통해서
더 생산해달라고 요청하겠죠. 그래서 공적 유도 보조금 지급 방식을 마이너스 외벽과는 환경 오염 같은 거죠. 그래서 규제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다람쥐가 다 맞죠. 민간재는 공유지배 발생한다? 아니죠. 공유지배는 공유재에서 발생하는 거죠. 정부 규제가 요구된다? 일단 공유재라면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규모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해비효과로 인해서 금요경제는요 정해비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잉공급 문제. 자, 규모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독과점이죠. 그럼 적정량보다 덜 생산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것 기억하시죠?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입니다. 일단 킹던의 정책의 창과 관련된 건 쓰레기통 모형과도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정책 변동 모형에서 흐름 모형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의제 설정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에리트론, 그 다음에 다운지, 그 다음에 사이먼, 체제론 등이 있죠. 기본 네 가지 알아두시고 킹던의 흐름 모형과 그 다음에 포자 모형이 있죠. 포자 모형은 여건의 성수를 강조한다면 흐름 모형은 킹던의 정책창은 우연한 사건, 우연성을 중시하는 거죠. 사회 문제가 바로 정부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게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될 때 공중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정부로 투입될 때 정부제가 되는 거죠. 흐름에서 킹던은 정책창은 이 중에서 뭘 강조할까요? 불이 붙었어요. 갑자기 자, 과거에 있었던 신용카드 불량자 문제 해결해라. 근데 정부가 대답이 없다가 갑자기 신용카드 불량자들의 자살 사건이 터졌어요. 지진대책 수립해라 조용합니다. 근데 갑자기 경제에 지진이 퍽 났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불이 났어요. 그때 들어간다고 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들어가는 계기가 중요한데요. 계기죠? 우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안도 있었어요. 자, 이거 해결해라 주장 또 있었어요. 세 가지가 흘러다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결합하게 되면 정책의 창이 열립니다. 주의할 것, 창이 열렸다는 말은 뭘까요? 자, 불났어요. 시끄러워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문이 열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내다봤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괜히 하겠다고 해놓고 용어 바가지로 먹겠죠. 문 닫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창이 열렸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모형에서 쓰레기통 모형 같은 자, 뭐가 필요할까요? 기회가 열렸을 때 들어갑니다. 자, 의제 설정에서는 창문을 열었다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대안이 없다고 판단된 문 닫아버립니다. 담당자 규칙됐어요. 우연했지? 닫아버립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의제 설정이지 그 다음 단계 나오는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죠. 자, 문제, 정치, 대안이 흘러다니다가 얘는 쓰레기통 모양에 나오는 결정에서 나온 겁니다. 땡. 근데 옳은 걸 찾으라네요? 또 봐야지. 위 흐름은 상호 의존적 아니죠. 상호 독립적이죠. 쓰레기통 모형이나 얘나 흘러다니는 우연히 만났어요. 독립적이에요.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정책 지지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모형이 생각납니까? 정책 창도 연합 모형이 있죠. 폴리시, 어드보커시, 콜리션 모델. 자, 정책 변동이든 의제 설정이든 이거는 정책 지지연합 창도연합 모형입니다. 틀렸죠? 정권교체 여론 압력 등이 정책 당국자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더라도 이거는 영향 미치죠. 자, 문제가 충분히 다뤄졌다고 느낄 때 문제 해결과 무관하게 정부 행동이 취해졌다고 판단되면 그냥 닫혀버리죠. 맞죠? 정답은
설명드렸고요. 4번. 자, 8번 문제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이네요. 점증 모형, 최적 모형, 만족 모형, 합리 모형. 기본 모형과 점증, 합리, 만족 모형은 기본 모형이죠. 최적, 그 다음에 혼합투사 모형은 절충 모형이고요. 자, 몇 가지만 체크하고 갑시다. 합리 모형이랑 일단 얘 둘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고 둘을 기본으로 잡을 수 있어요. 민간의 경영이라면 이 두 개가 기본 모형이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결정에서는 얘 둘을 기본 모형으로 잡고 있죠. 합리 모형은 자, 합리 경제를 가져갑니다. 완전한 정보.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7급에서 무차별 국산의 공리가 합리 모형의 가정과 똑같아요. 자, 모든 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완비성과 이행성 조건, 우선순위 매길 수 있다. 그리고 결정 기준은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목표는 주어져 있고 모든 데는 다 알고 우선순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월가세 같은 계량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자동차 구매하실 때 여러분이 자동차 구매 선는 편입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입 비용과 그 다음에 운행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비용 다 아십니까? 아니죠. 언제 고장날지 알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들쭉날쭉하죠. 그 모든 비용을 다 계산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뭐 공직시험 말고 다른 어떤 직업 가질까 했을 때 그 직업을 찾는 것도 이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가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 3박 4일인데 제주 3박 4일 여행 딱 검색어를 찍고 엔터키 딱 찍었어요. 뭐 21만 3,700페이지가 검색됐다 칩시다. 그 대안을 모두 비교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현실의 인간은 시간적 제약, 정보, 시간, 예산 제약 등이 있어요. 따라서 사이먼과 마치는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강조해요. 따라서 완전함성, 그건 이상. 규범적 모형이고 이상적 모형이에요. 현실적 모형으로 제한된 함성을 추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한정된 몇 개에 대한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는 습관을 보세요. 순차적으로 검토하다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바로 결정해버립니다. 현실적 모형이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적, 이상적 모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증이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현실적이라는 말과 이상 반대로 실증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실증이라는 실증 분석이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모형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이것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실증 분석 아니에요. 실증 분석은 이쪽이에요.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만족도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점증 모형이에요. 자, 제한된 함성 가정을 수정합니다.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랬던 게 뭐다? 다원사회에서 자, 목표가 주어져 있다? 북한 사회나 가능하죠. 한국 사회는요. 뭐 좌우, 이념 대립 있죠. 미국은 어떨까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갈등, 경쟁이 불가피한 다원사회에서 결국은 민주주의, 합의 가능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규범적 모형이 됩니다. 린드블럼, 밀다우스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갈등 경쟁하는 상황에서 타협 조정된 결과, 즉 합의 가능한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으로 봐요. 그러면 합의 가능하다는 말은 뭘까요?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습니다. 바로 예산이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로 베이스는 이쪽이에요. 제로 베이스는 이쪽이고, 자, 가감하는 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작년도 100억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러면 예컨대 90에서 110억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죠. 점증적, 소폭적 변화입니다. 한계적 변화란 말은 뭐냐면 마지노란 변화가 되는데요. 종이 아무거나 있어. 자, 7급 경제 가신 분이라면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이 나오죠.
한계를 추가분으로 보는 거죠. 여기 종이 여백이 있어요. 자, 이만큼 줄었다고 칩시다. 전체가 변했네요. 한계적 변화라고 표현해요. 즉 마진을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윤은 본체가 아니라 추가분이죠. 추가 이익이죠. 그래서 한계 비용, 추가 비용, 한계 편익, 추가 편익. 그러면 한계적 변화, 소폭 변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정책은 급격한 변화가 나올 수 없고요. 뭐들은 수루할 수밖에 없겠다. 진흙탕 헤쳐나가기. 여러분이 평지 걸을 때 훅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무릎까지 빠지는 뻘밭에서 자, 쭉 가다가 낑낑 가는데 잘못 왔다고 알았어요. 어떡하실까요? 바로 돌 수 없죠. 이렇게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라는 면에서 뭐들은 수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뭐들은 수루를 다른 데서는 진흙탕 싸움이라고도 쓰는데 여기서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둘이 대비가 되죠. 그 다음에 자, 기본명으로 나눴을 때 전체 주사에서나 가능하고 다원사에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3세계, 액티브 소사이티, 급격한 근대를 겪고 있는 제3세계에서는 자, 스캐닝하는 방식이에요. 스캐닝, 탐색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보는 합리명인데 자, 전체 흐름에서는 쭉 가다가 숲을 쭉 탐색합니다. 잠깐, 이거는 정밀 분석해 봐야겠다. 요거 정밀 분석해 봐야겠다. 요거 정밀 분석, 이거 정밀 분석. 다시 말하면 자, 전체를 볼 때는 모든 걸 다 비교합니다. 모든 걸 다 스캐닝합니다. 근데 세부적 결정, 구체적 세부적 결정은 한정된 몇 개만 분석해요. 그래서 스캐닝 방식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고 전체 맥락적 결정은 모든 걸 다 검토한다. 세부적 결정은 한정된 몇 개만 분석한다. 표현 주의하세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섞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놀고 있네. 아니야, 바람직한 정책을 위해서는 최적점을 찾아야지. 그런데 문제가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라는 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 들어오는 에지오니를 비판하면서 합리명이 바람직해. 그런데 아까 제주도 여행 갈 때 여러분 탐색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직관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의 경험이 있죠. 지난번 제주 여행 갔을 때 저거 사진만 보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사진 찍기 좋은 건 뭐 먹방 찍으러 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이 사람마다 또 뭐가 있을까? 여행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자, 메타 폴리스 메이킹, 초어 정책 결정, 구체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결정 이후에 피드백이 필요하죠. 그러면 얘가 다음번에 다시 피드백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자, 그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관적 예측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두 딸이 다들 컸지만 이제 애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큰 딸은 무조건 그 에너지를 발산한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가 말을 태워주면 그냥 이번 여행 어땠어? 최고였어 라고 말합니다. 와이프는 올레길을 걷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엔 이걸 빼고 이걸 넣고 해 가지고 제안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자, 절충모형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집단 의사 결정모형이 이런 거 있죠. 자, 점증모형은 잘못된 정책의 악순환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지만 자, 무엇이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바람직한 정책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 제시하죠. 그죠? 만족모형과 달리 틀렸네요. 여기까지 맞지만 최종모형은 정책관의 중첩적 구조, 그죠? 정책 능력의 지속적 고양과 정책에 최적화를 꾀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 표현. 만족모형.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몇 개의 대안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죠.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안 나오면 탐색을 중지하죠. 합리명은 정책 결정 상황을 관찰에 기초한 귀납적 설명보다는 연역으로 가야죠.
합리명 연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그래서 1번. 자, 관련 문제 한번 몇 개만 체크해 봅시다.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의 현실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 맞죠?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의 우연성, 킹덤과 마찬가지로 우연성을 강조하죠. 어떤 계획이, 그쵸. 혼합수사 모형에서 세부적 결정은 합리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선된 대안을 제시한다. 세부적 결정은 점적 모형을 사용하죠. 한정된 몇 개만 보는 거죠. 최적 모형은 계량적 분석뿐 아니라 직관적 판단 포함하죠. 초합리성 포함합니다. 그 다음 점증 모형은 합리적 결정 모형의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 다원주의 정치 체제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그쵸, 일단 엣지연이 혼합수사 모형이죠.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계략 아니죠. 정밀 분석 들어가야죠. 틀렸네요. 쓰레기통 모형 문제, 해결책, 선택의 참여자, 킹덤과 비교해 더 체크해주세요. 맞죠? 독자적으로 다니다가 그죠? 상호전 아닙니다. 독립적 관계입니다. 어떤 계기로 교차해? 우연적이죠. 사이먼 자, 현실적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만족모의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 모형을 제시한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점증 모형 합리적 방법에 의한 쇄신보다는 기존 상태에 바탕을 둔 점진적 변동. 그렇죠. 공공선택론 관료들이 자기 이익 추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죠. 앨리슨 모형 정책 결정 모형을 합리 모형과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 관점에서 정리한 거다. 그렇죠. 쓰레기통 모형 문제 흐름, 선택기의 흐름, 참여자 흐름이 만나 무의사결정 아니죠. 무의사결정과 무관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문제 해결책이 있죠. 해결책 네 가지가 모였을 때.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점증 모형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그쵸. 최종 결정적 직관적 판단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죠. 땡. 혼합수사 모형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 모형 거시적 맥락이니까 요 편에 어디 갔나 근본적이란 표현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어떤 계기로 우연성. 그렇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공무원이론 등장에 따른 정부개혁으로 적합하자는 것은 자, NPM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정부규모와 권력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 그렇죠. 부패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강화가 아니죠. 니 알아서 하세요. 단 결과 갖고 오세요. 경쟁, 시장, 민영화로 가야죠. 규제안으로 가야죠.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행위를 강조한다. 그쵸. 행정기능을 준정부조직 등등등 민영화 위탁으로 가면서 자, 뉴 거버넌스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뉴 거버넌스 광의로 봤을 때 NPM 추가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전문직업성은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 전문직업성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왔어요. 내 병이 이건데요. 이 약 좀 처방주세요. 진단했어요. 나는 전문 직업 의사인데요. 당신 그 약 먹으면 큰일 나요. 아니 이거 처방해 달라니까요. 자, 요구한 대로 리스판스 해야 돼요. 이게 뭐죠? 리스판시브니스, 대응성입니다. 정책 책임성이죠. 근데 시민들의 요구를 듣고 전문직업 관료는 전문직업 관료로서 판단해야죠. 그죠? For the people로서. responsibility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응성과는 다르죠. 가해성. 가해성은 자, 중복과 중첩, 동등잠재력.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조직의 효율성. 자, 중첩과 중복을 이용한다. 이 말은 뭐가 될까요? 낭비가 있죠. 효율성 떨어지죠. 맞죠? just 정의란 구성은 모두가 옳다고 믿는 것으로 롤스 이야기네요. 공공성과 공평성의 기준이 적용된다. 그쵸? 사실 엄밀히 말하면 3번도 틀려요. 왜? 정의를 이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롤스를 먼저 집어넣읍시다. 같이 목적론과 의무론 있죠. 자, 보편적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하는 의무론과 달리 목적론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보는 공리주의 같은 겁니다. 쾌락, 행동기치를 인간의 본성과 생리, 사회적 욕구, 충족, 즉 결과에 찾는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목적론이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4번을 찍고 싶어도 잘 모르겠으면 찍지 마세요. 확실히 이건 나왔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직업공무원제는 대형성 높을까요? 떨어지죠. 실적제는요? 떨어져요. 비슷해요. 자, 11번입니다. 사회자본 형성 전략으로 바람직하자는 것은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로버트 퍼트남, 그 다음에 콜만, 브르디에, 그 다음에 후쿠야마 등이 있죠. 브르디에가 1976년경에 토크빌이 19세기 중반에 이야기했던 사회자본 개념을 일단 100년쯤 지난 다음에 이거를 소환했어요. 그리고 콜만이, 그 다음에 퍼트남이, 후쿠야마가 사실은 사역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미시적 관점에, 거시적 관점에서 각각 네 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 사람은 경제학적 분석했다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신경 끄시고 우리는 일단 기본 개념으로 봅시다. 사회자본. 일단 신뢰가 중요한 건 아실 거고요. 어떤 두 사람 관계에서 근대사회는 낯선 사람의 관계예요. 익명성의 관계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죠. 계약 직전에 A와 B가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계약금 주고 딱 했는데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익명성 관계에서 항상 뒤통수 맞을 가능성을 생각하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 그리 많은지. 여기서 A하고 여기 있는 C랑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모임에서 얘가 A, B, C라 칩시다. 잘하는 사람이요. 또 다음 주에 계약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내가 알아봐 줄까? 괜찮아. 제가 약속 지킬 거야. 자, 이 신뢰는 강한 신뢰일까요? 약한 신뢰일까요? thin trust입니다. 약한 신뢰. 근데 왜 믿을까요? 한 달에 두 달에 건너서 아는 사람 관계예요. 정보 소스가 넘쳐나요. 자, 약속을 어겼어요. 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가 뭘 낳을까요? 자, 약속 지킬 거라는 신뢰가 생기는 거죠. 출발은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상호 의존 관계가 뭘 낳을까? 자, 서로 간의 이익, 뒤통수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게 호혜성이 규범해요. 협력이 보다 많은 이익을 준다는 걸 학습하게 돼요. 이게 쌓이면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신뢰는 공적 신뢰가 돼요. 사적 신뢰가 아니라 공적 신뢰고, 다만 이 신뢰가 내부로 쏠리면 마피아 집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수익적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절은, 사실 뭐 절은 좀 넓어지니까 상관없긴 한데, 자, 경전이나 사제, 권위에 의존합니다. 가부장적 권위, 권위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수평적 네트워크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신지역 피켓팅을 법당에 가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신뢰가 집단 간의 신뢰로 확장됐을 때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어떤 기업이 뒷돈 주고 사업 독점권 따내왔어요. 그러면 이게 만연됐을 때 기업은 이제 공장 하나 짓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뒷돈이 필요하죠. 추가비용, 거래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는 누가 뒷돈 주고 사업 독점권 따놓으려면 야, 헤쳐먹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해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극복된 상태죠. 따라서 퍼트남으로 해보세요.
수평적 상호적 관계를 갖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호혜성 규범이 나오고 신뢰가 형성됐을 때 이 신뢰가 소셜 캐피탈로 전환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원천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자, 신뢰력 나옵니다. 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 물적 자본과 달리 사회 관계에서는 그래서 소셜 캐피탈을 말하는 거고요. 브르데는 신뢰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형태의 기회, 이익의 총합 말한다. 물적, 비물질적 모든 형태의 이익, 기회, 이익의 총합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런 장점들이 나오겠죠. 직접 접촉보다는 대표를 통한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인터넷 활용은 상호 접촉 확산도 도움되긴 하겠네요. 지역 주민들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 그리고 통제가 필요하죠. 정부는 촉진자로서 지원자로서 자문관으로서 관리 역할 강화 도움되긴 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인데요. 몇 가지 문제 추가로 봅시다. 브리데는 설거지는 사회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몰라.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합계, 이익의 합계? 그렇겠다. 학자 몰라. 사회자본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는 구분되는 자본으로 콜만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다. 그렇죠. 학자 이름 무시하시고요. 사회자본은 사용할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잠깐 남겨놓고요. 후쿠야마 몰라.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은 사회 내재한 신뢰 수준이 결정한다? 그렇죠. 정답은 나왔는데 사회자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물과도 같은 거예요. 자, 우물은 물을 계속 퍼내야지 계속 나오죠. 안 쓰면 말라버려요. 이것처럼 자, 참여가 협력 속에서 이기네 호혜성 규범을 넣고 다 참여를 낳고 이렇게 상승작용을 벌입니다. 물론 악순환을 낳는 경우도 있어요. 참여가 불신을 가져올 때. 어느 경우일까요? 수익적 관계라든지 호혜성 규범이 형성되지 않고 권위가 작동된다든지 이런 경우.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고 우물과도 같은 거다. 공공재와 비슷한데 축적됩니다. 사용할수록 가치가 계속 증가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조건 또는 특성 관련되겠죠.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과 협력을 촉진? 그럴 것 같아요. 공동체다 무조건적 봉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신뢰가 사회 전체 혹은 사회 특정 부분에 널리 퍼져 있는 데 생기기는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죠. 무조건적 봉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수평적 상호 의존 관계에서 즉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호혜성 규범이 나왔을 때 작동되는 거고 그리고 신뢰가 형성돼야죠. 3번 틀렸네요. 자, 옳지 않은 것.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 감소. 그렇죠. 단기간에 정부 주도의 국민운동이 형성될 수 아니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쉽지 않죠. 개인, 집단, 공동체, 국가 등 상이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국가마다 다 달라요. 자,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죠. 그죠? 미국은 보통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에 비례한다고 돼 있어요. 한국에 대한 실증 연구를 보면요. 한국은 소득 수준에 반비례한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느낌 뭐죠?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정책 실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원의 결과보다 시간상 선행성이 인정되고 자, 이렇게 봅시다. 대구시 금호강에 수질견 정책을 폈다고 칩시다. 그 1년 지난 다음에 결과를 측정했어요. 효과 죽이네. 그럼 다른 강에도 이 정책을 펴면 되겠네. 자,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죠. 그러면 자, 얘가 먼저 있었고 얘가 다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컨대 얘가 x라 칩시다. 얘가 y입니다. 공동변화요. x가 변하면서 y가 변해야죠. 무관하게 가면 안 돼요. 이거를 공동변화, 결과가 경험상 상관성이 인정되고 코레볼레이션.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필이면
특정 일주 전에 집중호우가 나왔어요.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비 때문이었을까요? 제3의 변수와 관련되면 안 돼요. 제3의 변수에 대한 독립성이 인정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가 없어야 돼요. 허위 혼란 변수 안다고 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나왔네요. 그러면 자, 실험을 한다 칩시다. 마늘 추출물에 항암 효과 있다 없다를 비교하려고 그래서 흰지 열마리를 넣고서 발암물질을 넣고서 마늘 추출 넣고 안 줬어요. 자, 처치가 있었고 없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효과 죽이네. 자, 이게 마늘 추출물 먹어서 나온 결과야 라고 말하려면 자, 실험에서 두 집단이 동등한 조건에 있어야죠. 동질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정체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 제3면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정책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할까요? 내적 타당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다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성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실험 설계에서 이론적 요소가 제대로 구성되는가 문제, 구성 타당성이고요. 통계적 결론 타당성이 있어요. 자, 신뢰성은 10번 실험인데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일관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상황에서 자, 얘가 개입됐다? 내적 타당성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이 내적 타당성 제외서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허위 혼란 변수 등이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내적 타당성 이론적으로 정립된 논리적 인과관계 타당성, 즉 종속 변수 변화가 독립 변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겠다. 홀짝 추천 방식의 무작위 추출. 내적 타당성 높이는 뭐가 필요하죠? 무작위 추출이 필요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내적 타당성 높이지만 외적 타당성은 떨어지죠. 왜? 자, 다른 경우에 실험실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컨대 대구시 금호강에서와 달리 저쪽에 있는 강을 보니까 축산농가가 상당히 무지 많습니다. 그러면요, 축산농가의 존재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일반화될 수 있을 정도로 표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표본의 대표성이 낮아지는데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일단 3번이 틀린 건 알고요. 4번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을 저해한 요소인데 표본의 대표성, 자, 무작위 배정의 문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의 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컨대 이렇게 생각합시다. 서울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서 노량진역에서 조사 대상 2만 명을 조사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경우 서울 시민의 생각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답은 3번이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일단 절반 문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3번부터 2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